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샘표입니다. 샘표는 1946년 설립돼서 2016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수 지주회사로 지분법 수익과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으로 구성되며 종속회사인 샘표식품, 양포식품, 샘표 ISP, 조치원식품 등 6개의 연결 대상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장류 제품, 통조림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판촉행사 대행과 인적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16년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서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실적을 샘표식품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87억 원, 영업이익 235억 원, 당기순이익 2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1%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5.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 제조성 경비 상승과 광고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이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입니다. 샘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이 존재합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시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4월 27일, 자 오늘 6시까지 좀 답변을 하면 되는데 회사 바로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크게 3가지가 있죠. 확정과 미확정, 그리고 중요 정보 또는 이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 자, 이렇게 3가지인데 확정은 우리가 주가가 올랐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시할 것들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공시가 있고요. 네. 미확정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시 시점에서야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확정이죠.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가가 올랐지만 공시를 할 만큼의 어떤 중요한 아무 이슈가 없다. 자, 이런 답변이에요. 회사는 샘표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이 조회 공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사는 발행주권의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최근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게 있느냐? 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자, 오늘 이 조회 공시의 답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가? 지분 공시를 제외해서 회사는 12월 결산 법인이므로 향후 정기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5월 달에 뭐가 있죠? 12월 결산 법인의 1분기 보고서 제출 5월 14일까지 있죠. 네네. 그래서 정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진행상의 공시 및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공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 4월 26일 모 매체에서 인리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샘표 20%대 급등 52조 신고가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인리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여러 기사와 관련해서 팜유와 당사의 사업은 관련이 없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샘표는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이게 회사가 이 식용유의 어떤 주 원료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었던 식물성 이름이죠. 파묘가 주 원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샘표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 관련돼서는 이 회사와 사업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좀 밝힌 만큼 다소 무관한 모멘텀이 좀 된 셈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샘표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나 샘표 측은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파묘랑 당사의 사업은 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묘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요? 일단 회사가 왜 이렇게 좀 답변을 했는가가 좀 저도 좀 관건인데 네네. 사실상 이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 대해서 여러 기사와 관련해서 파묘와 당사의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과 회사는 사업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측과는 사업적인 어떤 교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사항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직격탄을 좀 맞게 됐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 22% 하락한 73,100원에 주가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전체적인 어떤 원재료 비율은 대두입니다, 사실상. 파묘가 식용유의 원료로 인식되면서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식용유 사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지만 네네. 사실상 샘표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체유인 카놀라유나 아니면 이 콩기름을 좀 주로 하는 대두의 어떤 수입 비중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좀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묘와 이 테마가 좀 엮이면서 주가 좀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한 내용이 좀 아닌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전 세계 이 점유율, 전 세계 어떤 수출 점유율 한 60%를 인도네시아가 지금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샘표가 아니더라도 관련돼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파묘를 주 원료로 해서 식용유나 식물성 기름들 좀 생산하는 이 회사들은 많겠지만 샘표의 경우에서는 인도네시아 부분과는 어떤 이 사업적인 교류가 좀 없다는 것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하락의 어떤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파묘 원유와 또 RBD 파묘 등 나머지 품목들은 계속해서 수출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가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 사실상 사료 곡물주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사실상 이 테마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좀 됩니다. 네네. 즉 스토리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사항들은 유럽 최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가 맞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전쟁터로 좀 변한 상황에서 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의 어떤 곡물가 시세에 좀 이 변동이 좀 생기면서 식량난이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식량이 수급되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어떤 사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관점이죠. 네. 너무 시장이 테마화돼서 너무 주가의 어떤 재료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료 곡물주를 좀 차지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대두의 가격 상승폭은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두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샘표의 사업적인 어떤 이 원가 상승에 관련된 판가 상승 부분, 즉 수익성 제고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좀 됐었는데 네네. 파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다소 좀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좀 저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28일부터 수출 제한을 좀 중단하는 이 배경은 자국의 이 파묘 식물성 기름의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사실상 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일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 내부의 유통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자국의 수출 품목인데 이거를 네네. 무기한 제한한다. 그럼 이게 다 전량 내수에 소진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5일 날 농림부에서 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파묘 산업이 이루어지는 21개 주에 지방자치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21개의 지자체에 서한을 좀 보내면서 체크를 좀 했더니 식용유의 원료인 RBD, 팜 올레인에 대해서만 수출 금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식용유 대란은 좀 피할 전망이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보고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이슈가 되는 테마에만 단기간 좀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샘표의 경우에는 좀 특히나 파묘와 너무 관련된 테마가 좀 있지 않았나. 사실상 오히려 대도 상승에 따른 원재료 부담 비율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겠지만 판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분적인 좀 수혜도 좀 예상됐기 때문에 테마가 다소 좀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자국에 대한 그런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그래도 수출을 타진하게 된다면 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대두유와 그리고 카놀라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묘를 대체할 만한 이런 식물성 기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남미는 가뭄으로 그리고 캐나다는 카놀라 작황 부진으로 지금 이 대두유와 카놀라유의 생산량이 좀 크게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 관련주들의 전망은 좀 상세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료 가격에도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부속 곡물인 대두, 그다음에 원면의 상승까지 좀 있었죠. 옥수수는 최근 1개월치의 어떤 이 상승폭이 좀 더 가파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료와 식량으로 좀 이 비교가 되고 있고 또는 이 식자재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로 좀 사용되고 있죠. 네네. 잠깐 이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요. 왜 샘표가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좀 분출했는가.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회사의 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배당 수익이다. 그 회사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법의 수익을 매출을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네. 즉 종속회사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연관성을 좀 더 가져간다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샘표 식품이 돼야 되는데 샘표 식품은 사실상 이 가격 상승 제한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샘표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샘표 식품의 주요 제품 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와 장류 외 비율인데 장류는 50.9%, 장류 이외의 품목은 49.1%예요. 장류의 대부분 소요되는 이 원재료가 대두죠. 콩입니다. 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뭐 식용유도 있고요. 뭐 식물성, 뭐 마가린이라든가 뭐 기타 부속 식재료까지 이제 다 포함이 좀 될 텐데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 좀 보면 간장과 요리 에센스, 그다음에 육포, 파스타 소스 전체적인 어떤 이 비중이 사실상 이 대두를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파묘 테마에 좀 다소 인위적인 어떤 시세를 분출한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네네. 지금 이 대체 품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파묘의 수급 이 이슈는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내수의 유통망 물가 점검을 다시 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바로 이제 수출을 좀 재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길어야 좀 몇 주 안에 수출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 식물성 기름인 뭐 포도씨유, 카놀라유,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씨유 등등이 많죠. 식물성 원료로 할 수 있는 기름의 대체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수급난에 따른 어떤 이 식용유의 어떤 사재기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들은 너무 과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대표님 의견은 파묘 대란은 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재가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까지는 그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소비자 물가가 또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식용유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또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왜 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주가가 왜 상승하느냐. 네. 자, 원론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봅니까? 뉴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공시에서 이 회사 정기보고서 봐야죠. 지금 사업보고서 최근 거를 가장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 1번, 2번, 3번에 보면 원재료 그리고 회사의 생산,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샘표 식품의 경우에는 나와 있죠. 탈지, 대두를 주 원료로 한다. 그래서 대두만 원료로 하고 인도산과 미국산,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다. 자, 원산지까지
완벽하게 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제품에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고 있다. 자, 원재료의 구매 비중과 구매처까지는 나온 상에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관련 없는 거죠. 지금 원재료 매입액을 좀 보면 탈지 대두와 그리고 DNS 맥이라고 불리는 이 밀가루 소맥분으로 좀 보여지고 대두 콩입니다. 전체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137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2억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158억. 지금 원재료 가격 추이가 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역대 최대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원래 2022년도 대두 가격은 미국 파종 면적이 확대. 콩을 키우는 이 파종 면적이 좀 더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리고 브라질 대두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로 작년보다는 이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좀 기재를 했죠. 그런데 중국 사료 수요와 남미 기상 악화가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미의 지금 기상 악화로 인해서 카놀라유나 기타 식물성 기름에 관련된 이 원료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이 맞죠. 네네. 그래서 단기에 지금 이 대두 가격이 좀 상승한 여러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대두 가격의 어떤 파종 면적이 좀 더 확대된다는 점에선 기상 악화의 어떤 시점을 좀 지나게 된다면 가격 안정화 추세는 충분히 좀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적도 한번 보면은 눈에 띌 만한 실적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 실적보다는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로 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뭐 전일자 시가총액이 무려 2,694억까지 좀 치솟았는데, 자, 내용적으로 좀 보면, 자, 이 내용까지 볼게요. 지금 추세적으로 한 55,000원대 회사의 어떤 주가 형성이 좀 되어 있다. 55,000원에서 적게는 지금 횡보될 수 있는 구간이 45,000원대로 보여지는데, 자,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던 이 주가가 단기에 사실상 이 파묘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자, 크게 보면 여기죠. 자, 여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소 인위적인 테마에 완전히 편승을 해서 사실 묻지마 상승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보고서, 정기보고서 안에서의 이 내면을 좀 보면 회사의 주요 원재료의 비중을 사실 인도네시아와 좀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대부분의 어떤 대두가 미국산과 중국산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서 공급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밝히는 만큼 사실은 이런 요인들이 테마에 작용하는 효과가 좀 너무 인위적인 형태가 좀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에서 회사와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업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지금 22.2%가 하락한 72,900원에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 테마 형성이 지금 일시적인 어떤 조정 이슈는 있겠지만 수남의 관점에서 다시 사료곡물주가 다시금 반등하는 추세에서 일회성 시세는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단기 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72,000 자, 요 구간이죠.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7만 원이 이탈된다면 주가는 원점으로 좀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샘표 오늘은 좀 급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규 매수는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7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샘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페이퍼 코리아입니다. 페이퍼 코리아는 1944년 설립돼서 1976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용지와 신문용지의 제조 및 판매와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요. 국내 산업용지는 국내 4개의 제조업체가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페이퍼 코리아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문용지는 자회사인 나투라 페이퍼의 생산 제품을 매입해서 주요 신문사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352억 원,
영업이익 313억 원, 당기순이익 10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4%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34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종속회사 분양사업의 호조로 손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 회사에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 2022년도 어제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좀 물어본 거죠. 회사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미확정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미확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 기업 리바운드 제7차 기업 재무 안정 사무 투자 합세사. 너무 깁니다. 유암코라고 좀 압축할게요. 회사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가 한영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의 지금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 매체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이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더니 회사는 유암코가 한영 회계법인을 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확정이 되거나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어떤 중간 사항들을 재공시하겠다라고 제출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좀 미확정이긴 하지만 이 매각 흥행 여부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 페이퍼코리아 지금 대표적인 이 산업용지 우리나라의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네네. 이 회사의 주사업은 산업용지와 신문용지로 좀 나눠지는데 산업용지 부분은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전체 한 4개의 회사가 점유율을 지금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신문용지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체적인 이 제지사가 매물을 좀 나왔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시점에서 언택트 시대가 이 도래가 좀 됐었죠. 네. 그래서 배송 시스템이 빠르게 좀 더 성장을 했고 관련된 이 이커머스 사업의 어떤 이 부흥기가 좀 시작이 좀 됐으면서 그렇죠. 이에 관련해서 이 골판지 원지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원지 또는 이 제지사들의 어떤 수익성이 크게 상승한 이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회사 사업 보고서 잠깐 볼게요. 주요 사업 잠깐 좀 볼 텐데 전체적인 어떤 이 회사는 제지와 부동산 사업으로 좀 영위가 됩니다. 부동산 산업을 매출 포지션 비율에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을 좀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산업용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48%의 비율을 좀 갖고 있고 신문용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52%의 어떤 지분을 좀 매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페이퍼코리아에서 산업용지와 자회사인 페이퍼코리아의 어떤 신문용지 전 세계 국내에서의 1위의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지와 신문용지의 어떤 적절한 어떤 매출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게 좀 시장 매물에 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신문용지의 경우에는 거의 뭐 독과점적인 어떤 이 주요 고객사를 선 확보돼서 납품하는 이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다. 즉 실적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꾸준한 이 캐파 안에서 증감치를 좀 크게 좀 가져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익 기반만 명확해진다면 오히려 원매자의 어떤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매각이 좀 흥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회사가 이제 지난해 실적 악화에 또 부채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매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매각에 대한 어떤 걸림돌, 지금 부채 비율을 한 1000% 정도로 좀 육박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종속회사에 관련된 분양사업에 관련된 부채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분양사업이라는 게 분양 수익 이후에 수익으로 좀 확정이 되는 실적 반영 효과 만약에 있다면 이게 수익으로서
확정된 매출로 실현이 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매 중인 자산, 즉 건설 중인 자산 이후에 판매, 지금 매출로서 확정되지 않고 비용은 선투입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지만 회수의 관점에서는 분양이 최종 완료가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사실상 매각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부채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회사 측의 좀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페이퍼 코리아 사실상 원매자로서의 어떤 이 메리트 여부에 대해서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국내 1위의 이 산업용지 제조사의 어떤 인수 가치가 사실상 이 자회사인 페이퍼 코리아, 자회사인 페이퍼 코리아 이 안에 있는 자회사가 있었죠. 제가 잠깐 보면 나투라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종속 회사인 나투라 페이퍼의 어떤 개발 가치, 청주에 이 회사가 좀 소재하고 있는데, 자 유휴 시설의 어떤 이 매각 개발 이슈도 있고요. 이 회사는 이 공정도를 좀 더 바꾸게 되면 오히려 산업용지 안에서 골판지 원재 생산까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장 캐파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흥행의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작년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종목에서 한번 다룬 이력도 있었어요. 영풍 제지의 사례가 좀 있었죠. 지금 제지사들이 사실상 이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흥행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엔더믹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에 사실상 지금이 매각이 좀 적기라고 좀 판단한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해봤고 최대 주주사가 지금 사모펀드 사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적기에 회사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이 극대화되는 어떤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이 매각 차익의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 분양 사업으로 이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이다,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산불 소식과 또 국제 펄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제지 관련주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지의 주요 원료인 펄프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 그 원재료의 어떤 이 비중. 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원재료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어떤 영향을 좀 다가올까? 손익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궁금하다면은 바로 원재료 생산 설비 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 원재료 등의 현황을 좀 보면 품목이 국내 고지, 수입 고지 외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황산, 알미늄, 규산 소다 외에 부재료가 있죠. 대부분 좀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의 어떤 가격 상승이 지금 312달러, 286달러, 377달러. 가격은 킬로그램당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좀 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고지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펄프와 고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 안에는 사실상 이 재활용을 통한 재활용으로 수거된 이 종이들도 주로 원료로 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티슈를 만드는 그런 회사와의 어떤 원재료 매입 비중은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퍼 코리아 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단기 좀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 전체적 어떤 추세에서는 지금 한 2,300원대, 2,300원에서 지금 2,000원에서 2,3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자 박스권 내에서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형국이었죠. 네네. 자, 이 이유는 뭐였냐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된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 3,025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고 지금 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사실상 산업용 원재 점유율 1위사의 이 시장 매물이 이에다 어떤 이 흥행 기대감은 단기 좀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수 불안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이 구간이 사실상 증시의 어떤 변수 요인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600원이 이탈된다면 박스권 하단이 2,000원에서 2,300원, 400원 구간까지 좀 하회하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좀 큰 건 맞는데 단기 매각 관련된 모멘텀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 도래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000원에서 2,400원, 2,000원에서 2,4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퍼 코리아 보유자 관점에서는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 시에는 2,000원에서 2,300원, 400원 정도까지는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000원에서 2,4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 설립돼서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 아태 지역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45억 원, 영업이익 1,433억 원, 당기순이익 2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3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6% 늘어났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반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매우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렇죠. 사실상 오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유지 여부를 좀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좀 4시에 좀 검토가 돼서 장 이후에 발표가 좀 됐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했는데 네네. 오늘 너무 빠르게 좀 결정이 좀 됐었어요. 좀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뜬 공시라서 먼저 기타 시장 안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제목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4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서 회사의 주권은 내일부터 4월 28일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좀 발표가 됐는데 4월 28일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정에 따른 주권 거래가 좀 될 전망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좀 했는데 네네. 사실상 제가 오늘 이 기타 시장 안내 이외에 사실 오늘 1분기 실적의 어떤 호조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면서 오늘 이에 대한 어떤 이 기심의 어떤 판단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했었는데 네. 다소 순서가 좀 달라진 흐름들은 있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좀 단기에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겠지만 맞죠.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내일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어떤 장세가 아닐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5%가 증가한 2,341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5%가 증가한 511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1.8% 매출액은 좀 감소가 좀 됐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4분기에 대비해서도 6.4%가 좀 증가되는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투자금이 묶여있던 우리 4만 명 이상의 소액 주주분들 좀 걱정과 스트레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락된 모습인데요. 지적됐던 이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 그리고 회계 처리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3일 회계 법인을 통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어떤 고도화 부분을 빠르게 좀 회사가 좀 조치를 좀 취했고 이 부분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됐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어떤 고도화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했다. 두 번째, 사업의 어떤 영속성 관점에서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탄탄한 사업의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야기된 횡령 배임은 있었지만 회사가 이게 전체 상장 유지를 훼손할 만큼의 어떤 우려감이 있는 어떤 내용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어떤 긍정의 평가가 아니었나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실적 공시도 간략하게 짚어봤었는데 역대 1분기 실적 중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해외 법인 매출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이 1분기에 이어서 좀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 해외 매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 한 30개국의 해외 판매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5개국을 좀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스페인 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 이 해외 판매 법인을 좀 더 늘리고 올해는 1조 원대 매출 달성을 좀 목표로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해외 판매량 급증 그리고 엔더믹으로서의 어떤 이 전환 시점에서는 오히려 치과 치료가 좀 더 활발해질 것. 그래서 저는 감히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해 좀 돌파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해보고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올 하반기에 회사의 어떤 1,396평 규모의 어떤 공장 용지의 캐파를 좀 더 증설하겠다. 자, 이는 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확장세 그리고 2023년도까지 기조를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전 세계 4위의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데 세계 1위의 임플란트 회사로 좀 도약하겠다는 어떤 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이견이 없습니다. 네. 네,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이 실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1분기 매출도 호조를 잃었고 또 오랜 기간 우리 주주분들이 거래 정상화가 되기를 기다린 만큼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좀 투매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대표님 내일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두 가지 측면들 뭐 얘기 나오고 있죠. 네네. 지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내일 만약에 사실상 주가가 내일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좀 재개되기 때문에 이 실망 매물들이 좀 급속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제가 이 투자 심리의 역으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직원 이모 씨의 횡령 반입은 모두 2021년도에 모두 손실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의 모멘텀 관점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라는 상장 폐지 리스크까지 모두 해소가 된 셈이죠. 그런데 주가가 반대 흐름을 간다? 자,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투자 심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이 발생됐던 리스크는 모두 해소가 됐다는 관점. 그리고 순수하게 사업의 성장성 관점에서 좀 본다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 그리고 글로벌 실적의 어떤 확대감을 좀 더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맞지 않겠는가. 불확실성 해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좀 보여지고 내일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 좀 강한 흐름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간에서는 뭐 이 대주주가 고점에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도 있지만 대주주 지분의 어떤 담보 제공 계약 부분이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좀 수반된다면 오히려 이런 작용들이 상승 추세로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좀 맞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보고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전 주가가 14만 2천 원에 거래 정지가 좀 됐었는데 회사가 사실상 이 전저점 대비해서는 좀 주가의 어떤 급등 추세가 있었어요. 16만 6천 원, 16만 6천 원 구간까지 주가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지수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조정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상 지수 변동성이 컸던 시점에 오히려 오스템 인프라는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되는 다소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죠. 즉 악재가 좀 피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감들이 선반영된다면 내일 하락 추세도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는 전망들이 자 그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 내일 시초가에 좀 상승을 좀 한다면 기다렸던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보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12만 5천원에서 13만 8천 원, 12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수 조정에 따른 어떤 조정기 구간에서 박스권 내에 진입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내일은 좀 시초가의 강한 흐름을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락 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5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까지 보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사업의 성장성 관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